네, 파워 오브 러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3장,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관계.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동적 에너지다. 배움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는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때로는 신체적 고통을 직접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영혼으로 있는 단계는 재충전을 위해 거치는 것이기에 이 시기에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친 영혼이 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고통을 느낀다.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은 아픔을 느낄 수 없다. 영혼은 행복 이외의 감정은 느끼지 못한다. 재충전의 시기인 것이다. 영혼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은 지상에서와는 다르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관계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 사람의 몸으로 환생한 뒤에는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과 기쁨과 아픔을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는 사랑의 모든 면을 깨우치기 위한 영적 여정을 떠난다. 인간관계는 살아있는 실험실과도 같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삶의 교훈을 제대로 얻었는지, 환생 전에 계획한 삶의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알아보는 실기시험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반응한다.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내미는가? 아니면 여전히 폭력으로 맞서는가? 이해심, 사랑, 연민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가?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 이기심, 거절로 대응하는가? 인간관계가 없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기회가 없다. 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는지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렵기는 해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사랑, 비폭력, 연민, 관용, 신념, 희망, 용서, 이해, 깨달음과 같은 가치를 배운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두려움, 분노, 증오, 폭력, 탐욕, 자만, 욕망, 이기심,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런 배움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진다. 살면서 장애물이 아예 없거나 많지 않을 때보다는 장애물이 많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어려운 인간관계, 각종 장애물과 상실로 가득 찬 삶일수록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어쩌면 여러분도 보다 빠른 속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삶을 택한 것인지 모른다. 때로는 실직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더 나은 기회로 연결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섣불리 슬퍼해서는 안 된다. 운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사랑, 기쁨, 희열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존재, 같은 배움을 구하는 다른 존재들과 교류하면서 사랑을 배운다. 사랑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항시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동적 에너지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에너지는 항상 흐르고 있다. 사랑을 베푸는 법뿐 아니라 받는 법도 배워야 한다. 공동체, 인간관계,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에너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연인과 가족을 치료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생체험을 통해 이번 생에서 자신이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상처를 치유했다.
어떤 이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다. 삶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가치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현재 빠져있는 수렁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을 익혀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할지 조금씩 알 수 있었다. 진심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성장했고 인간관계도 개선되었다. 내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조언이나 기법들은 서양의 정신과 치료에서 사용하는 전제와는 달리 삶과 운명에 대한 보다 깊고 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가슴과 영혼은 지식에 의존하거나 기계를 사용하는 치료 방식보다는 정신, 영적인 치료를 더 원하고 이해 반응도 더 잘하는 것 같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 관계가 성장의 양분이 되므로 이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생각이나 조언, 그리고 몇 가지 기법을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 중 상당수는 남미 콜롬비아의 도시 메데인에 있는 작은 언덕에서 명상을 하던 중 얻은 것들이다. 마스터들이 내 곁에 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얻은 이 가르침들을 나는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래서 거의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려 한다. 가끔 훈계하듯이 표현된 것도 있고 이해하기 약간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배려와 연민의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에서 받은 가르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인간관계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나는 이 기법들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짧고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는 마스터들의 메시지는 속독의 대상이 아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거나 명상해 볼 것을 권한다.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메시지를 읽고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스케줄에 맞춰야 할 필요도 없고 채점하는 사람도 없으며 파트너와의 경쟁은 더더욱이나 없다. 그 파트너가 배우자든 연인이든 부모나 자녀, 친구, 인간관계를 얽힌 그 누구든 말이다. 여러분이 이 기법을 활용하여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길 바란다. 나와 타인에 대해 더 잘 알기. 나에게 공개되는 지식은 나와 관련이 있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자신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자신부터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씩 차례차례 배워야 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나 또한 타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진정한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으려면 우선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명상과 심상화를 실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차분하게 통찰함으로써 집착 없는 사랑을 느껴보고 이 상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이 어떤 생각과 가정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일반화와 정형화의 오류에 빠지면 개개인의 고요한 개성을 알아보지 못한다.
남자들은 짐승 같고 무감각하다. 여자들은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다 식의 캐캐 묵은 선입견에 빠지면 현실을 보는 시각도 왜곡된다. 경험은 신념보다 훨씬 강하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념과 생각은 과감히 버려라.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질이나 타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안정과 행복이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종속적이라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3차원의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배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육신이 사라지고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일, 선행과 악행, 생각, 그리고 지식이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했는가 보다 여러 인간관계를 맺는 동안 타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억만 배 더 중요하다. 살다 보면 재물은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육신을 떠난 후 이승저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곰곰이 되새기고 필요하다면 가치관도 재정립하자. 존 그레이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여러 국가에서 수년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작품이다. 그는 이외에도 수많은 책과 영화, 텔레비전 쇼 등을 통해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던 남녀 간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남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생각과 행동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협력보다는 공격적 성향과 경쟁심을 부추기고 자신의 영역과 가족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한다. 한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경쟁보다는 섬세함과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공격적 성향보다는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남녀를 다르게 키우는 양육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은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란다. 반면 여자아이들은 수동적이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로 받는다. 우리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언론과 광고를 통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접하고 배운다. 남녀의 차이와 문제에 대한 이런 주장은 모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문제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법인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자아이들이 지금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협력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폭력의 그림자는 대부분 남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육 방식을 해결할 수 없는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체학적 요소는 바꿀 수 없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비유를 하나 소개하겠다. 호르몬이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남성의 얼굴에는 털이 자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턱수염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 모든 남자들이 긴 턱수염을 달고 돌아다녀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원하지 않는 남성들은 면도를 하면 된다. 남자라면 누구나 면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신체적, 생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일종의 경향이며 의식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호르몬이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남성적 성향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얼굴의 털을 면도로 제거해 버리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듯이 모든 남성들은 보다 덜 폭력적이고 덜 공격적이고 더 협력하고 더 의사소통을 잘하고 더 감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세상 남자들이 실천으로 옮겨야 할 다음 단계는 폭력 대신 사랑의 길을 가겠노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실체가 육신과 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이라는 영적 진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영혼은 성별도 없고 호르몬도 없고 생체학적 요소들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영혼은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다. 영혼의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성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폭력, 증오심, 지배욕, 그리고 타인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진다. 자연스럽게 사랑과 연민, 관용, 희망과 믿음, 협동심 등을 받아들이게 된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성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우리 모두 한때는 남자였고 한때는 여자였다. 여러 차례의 삶을 거치면서 하나의 성별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처럼 때로는 다른 성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든 관점에서 경험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로도 살아보고 불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도 겪어봐야 한다. 다른 인종으로도 태어나보고 다른 성별로도 태어나 봐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언젠가는 생체학적 속성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걷는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다. 앞서 나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연민으로 뒤처진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아무런 보상도 심지어 감사의 표시조차도 바라지 말고 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치유를 주제로 했던 강연에서 뛰어난 작가이자 연사인 메리앤 윌리엄슨이 곤경에 처한 필자를 구해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이었는데 우선 내가 10분간 멘트를 한 다음 뒤를 이어 메리앤이 10분간 멘트를 하고 그 후 100분 동안 관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었다. 이날은 약 800여 명이 강연에 참여했다. 멘트를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관객석 앞쪽에 앉은 한 여성이 갑자기 일어서서 손을 들었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나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다소 화가 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나는 대화를 들으러 왔지 목록 따위나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당시 나는 부부들을 치료하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유용한 팁을 목록으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다. 효과를 본 치료법이어서 관객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손을 든 여성은 내가 10분 동안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2시간 내내 지루한 목록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려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메리앤과 나의 짧은 설명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려 했는데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메리앤이 무대로 뛰어나와 나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800명의 관객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그 여성을 바라보았다. 메리앤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남자들이 목록 만들기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서 있던 여성은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메리앤이 말을 이어갔다. 왜 와이스 박사님의 성별을 부정하려 드세요? 왜 박사님의 남성성을 빼앗으려 하시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메리앤은 곧바로 특유의 세련되고 열정적인 어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나는 메리앤이 나서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그녀의 말대로 남자들은 목록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물론 목록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나서준 메리앤의 행동을 보면서 역시 여자들은 보호 본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거나 당연하다는 듯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지로 수락해버리면 분노가 싹트게 된다. 부탁을 수락한 자신을 경멸하게 되고 부탁한 당사자도 미워하게 된다. 내키지 않거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 때 과감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고 싶을 때 좋아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다. 대놓고 못하겠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원치도 않은 일을 수락하면 병이 생길 경우가 많다. 병이 나면 어차피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으니 억지로 수락하기보다는 자신을 챙기는 편이 건강에 훨씬 좋다. 이런 교훈을 잘 설명한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본 적이 있다. 스트레스는 머리에서는 아니요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네라고 할 때 생긴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무의식적 동기를 부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한다. 마음속에 숨겨진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있지도 않은 동기와 의도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자. 떠넘기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 해를 입는다. 예를 들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녁 식사 약속을 한 연인이 제때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젠 내게 관심이 없구나. 딴 데서 예쁜 여자 만나느라 나를 바람맞히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꽉 막혀서 늦을 수도 있는 일이다. 지금 내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복되는 패턴의 속성과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패턴은 어린 시절이나 전생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좋지 않은 패턴이 반복되고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흠집이 나게 된다. 이전에 출간한 책들을 통해 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패턴을 알아차리는 방법과 이러한 패턴이 현생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전생에서 비롯되었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제2장에서 안드레아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들의 질병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한 일 역시 전생에서 발생한 패턴이 현생에서 다시 반복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된 삶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패턴도 여러 삶을 통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술이나 마약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지배하고 이용하려 들거나 학대하려는 성향도 여러 삶을 통해 반복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체면을 통해 어린 시절 또는 전생으로 돌아가 지난 삶을 다시 체험하면서 문제의 근본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현생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이유나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독립심과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집착, 결과, 타인의 의견, 타인의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집착을 벗어 던지면 자유를 얻게 된다. 물론 영혼을 살찌우는 사랑이 가득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까지 모두 청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정한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물건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습성을 버리라는 이야기다. 대상에 의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파괴적인 인간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가진 사적인 문제와 이해심 부족, 변심 때문에 어차피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 상대에게 맹목적이기보다는 상대를 최대한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그들도 자신만의 두려움, 의심, 불안, 결점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나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다. 그들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괜찮다.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가끔 소개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냉담하고 멀게 느껴지는 권위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둔 어느 여성의 이야기다. 판사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법정에 선 사람뿐 아니라 부인과 자식들도 자신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 번도 딸을 안아준 적이 없었으며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에게 체면요법을 써보았다. 깊은 체면 상태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젊고 건강한 모습을 한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를 남동생이라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 체험을 한 후 그녀는 아버지를 더 이상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편 마음으로 아버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했고 그를 용서했다. 스스로 놓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자 그 환상에 의해 뒤틀렸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랑과 용서가 그녀의 허한 가슴을 채워준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왜 나만 그토록 미워할까 하면서 하지만 알고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인생에 펼쳐지는 신경질적인 드라마에서 내가 엑스트라를 맡았기에 그 화살을 맞은 것뿐이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엑스트라를 맡았어도 괴롭힘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불쾌감을 주고 못돼 먹어서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다.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충동적이며 위험을 즐기고 모험심으로 가득한 성격의 소유자들, 이런 외형적인 면만 보고 반해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마음 챙김의 반대말은 내면의 감정과 두려움,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부인이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실수로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눈동자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 영혼이 보인다면 비로소 자신이 새로운 의식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관계는 계속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꿔야 한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은 내려놓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는 그에 충실하자.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그를 위해 사용하자. 대화 주제와 서로의 관계에 모든 집중력을 기울이도록 하자. 상대와의 관계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눈을 팔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하자. 텔레비전을 끄고 읽던 신문을 내려놓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자.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타성에 젖어서도 안 된다.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 모든 관계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 이해심과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영적인 인간관계를 맺자.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과 보다 깊게 연결될 수 있다. 영혼은 우뇌가, 자아는 좌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영혼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주저없이 열렬히 사랑해도 괜찮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아우른다. 상처를 받거나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에고가 개입할 때뿐이다. 무조건적이며 남김없이 헌신하는 사랑을 위험한 것으로 또는 모험으로 여기는 사람이 꽤 많다. 자기 자신을 버려두고 모욕과 상처를 참아내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파괴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존감과 자기애가 결여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사람은 위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위험하지 않다. 뭘 얻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사랑과 연민으로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도 중요하지 않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가가 중요하다. 의사가 연민과 치유의 마음으로 환자의 손을 잡아줄 때 오히려 의사 자신이 더 많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행동해야 한다. 애매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직관을 통하여 결과를 내는 자신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다.
머리와 가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관에서 나오는 소리가 명확하고 진실되게 느껴질 때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잔잔한 내면의 소리, 직관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그 소리가 더욱 명확하게 들려올 것이다. 신뢰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신뢰해도 좋다. 때로는 나의 선택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사랑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아이들은 예방주사가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는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필요하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에게 주사는 엄청난 아픔을 주는 악당으로 보인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보면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이의 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강제로 입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선택과 행동의 의도를 판단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부터 파악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대다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자 역시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보석이나 꽃다발, 멋진 데이트 등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축에 속한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수년 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시절의 일이다. 당시 아들 조던은 어렸고 아내 캐럴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밥 먹듯이 야근을 하던 시절이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나는 밤 11시가 되어서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퇴근길에 아이스크림 2개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와 함께 먹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둘 모두 바쁘게 생활하느라 이야기조차 잘 나누지 못했기에 나는 그날 아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보느라 매우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퇴근 후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모처럼 조용한 밤을 함께 보냈다. 훗날 아내는 그날의 일이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파트너가 자기 삶의 계획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자. 인간관계는 현재에 충실하고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때 더 단단해진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리자. 상대방이 나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의 자부심이나 돈, 자신감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 바보가 아니라면 진정한 사랑으로 맺는 관계를 거부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내 캐럴의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가훈이 하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타인의 내슈마를 빼앗는 것이다. 이디시어로 된 원문을 해석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타인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다. 내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타인의 행복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다가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고 행복한 순간을 밟아버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일로 부풀었던 가슴이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어린 시절 노래나 그림 등 스스로 이뤄낸 작은 성과를 뿌듯해하는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웃음이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타인의 비난 섞인 한마디에 행복했던 순간이 단숨에 산산조각 나 버릴 때가 있다. 질투나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릴 때 느꼈던 그 기분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내슈마라는 단어가 원래 영혼을 의미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타인의 영혼을 빼앗는 것이다.
다음은 타인에 대해 가능하면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보다 많은 연민을 베풀면서 소통하는 몇 가지 방법이다. 일종의 미니 실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자주 연습하고 실천하면 인간관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명확하고 간결한 조언이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음미하면서 읽어보기 바란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응용해도 좋다. 예를 들어 역할 바꾸기를 심화하여 응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대한 깊고 편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여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자. 실제로 그의 입장이 되어 그의 반응, 두려움, 희망과 기쁨을 느껴보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시간은 제한이 없다.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상대방의 손을 더 자주 잡아주자.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주자.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상처 주거나 해치려는 의도 없이 대화해보자.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연민을 표현해보자. 상대를 해치거나 이기려는 목적으로 대화하려 들지 말자. 걸림돌이 되는 에고와 자존심은 치워버리자.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함께 사는 공간을 상대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성역으로 만들어보자.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까지는 가급적 입을 열지 말자. 반사적으로 입을 열지도 말자. 입을 닫은 상태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면 상대는 안심한다. 상대의 생각과 행동 뒤에 깔려있는 두려움을 생각하자. 너그럽게 생각하고 상대가 화를 내거나 예민하게 군다고 해서 같이 흐트러지지 말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화가 났을 때는 절대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자. 말은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화가 나서 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말에 입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에고가 개입하여 이긴 말다툼은 진 것과 다름없다. 사랑, 이해, 협력을 배양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상대에게 두려움, 분노, 죄책감, 수치심, 슬픔, 불안, 고민,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부추겼다면 이미 진 것이다. 화를 삭히는 것은 쉽지 않다. 화가 나면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게 느껴지고 마치 나의 정직함과 명예가 시험당하거나 위협받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그러나 위대한 지구학교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화를 방전시키고 사랑을 껴안는 일이다. 화를 움켜잡고 있으면 인간관계의 독이 퍼질 수밖에 없다. 상대가 두렵고 내게 아픔을 주고 화를 내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영원 불변하고 화는 일시적인 것이다. 화가 나는 이유를 찾아내 그 상황을 바꾼 뒤에는 풀어야 한다. 화를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사나흘이나 닷새쯤 걸리는가? 아니면 한두 시간이면 풀리는가? 평소에 화를 삭히는데 사나흘 이상 걸렸다면 이제 그걸 한두 시간으로 당겨보자. 당신은 잘 해낼 수 있다. 제4장 행복과 기쁨을 방해하는 걸림돌 없애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 너는 많은 것을 알고 또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타인을 대하라. 그들이 그리하는 것은 너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를 도와줄 영혼들이 찾아갈 것이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이대로 나아가라. 이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지닌 최고의 무기다.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신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사랑스럽고 평화로우며 균형과 조화를 이룬 존재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연민과 배려, 친절함을 지니고 태어났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여러 번의 삶을 거치면서 두려움, 분노, 질투,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겪고 이런 경험들이 두꺼운 껍질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가리게 된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받은 제도 교육과 사회 경험을 통해 그 껍질은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자기 안에 아름다운 실체를 모른 채 불안과 죄책감, 자기 회의로 가득 차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사랑과 균형, 평화와 연민, 용서와 신념 같은 것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감정과 태도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껍질을 벗어던지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사랑으로 뭉친 참나를 발견하게 된다. 껍질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서 잊고 있었을 뿐 참 나는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라는 흙을 털어내고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다이아몬드 같은 나의 참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고향으로 가고 있는 성스러운 불멸의 영혼이다. 우리의 본질은 항상 다이아몬드와 같다. 두려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큰 도움이 된다. 두려움, 분노, 만성불안, 우울증 같은 좋지 못한 감정에 의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질병과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은 정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 감정은 곧바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화를 내려놓자. 분노는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상상해버린 부정확한 기준을 타인에게 들이대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둘째 문제다. 내가 상대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그 기대치라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전에 진료했던 한 여성이 해준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 그녀가 금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했다고 한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 자녀가 입은 상처는 치유하기도 매우 어렵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임을 깨닫고 망상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이 깨달음은 머리로만 얻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 차분하게 다음의 질문을 읽어보자. 부모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잠시 접어두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관찰해보자.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에게 비이성적인 요구와 기대치를 제시했는가? 부모님의 삐뚤어진 생각을 쫓아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적이 없는가? 부모님이 당신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했는가? 부모님이 다른 형제간이나 당신의 친구 또는 친구 부모님들에게 당신에 대한 자랑을 입에 달고 산 적이 있는가?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당신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용당한 적이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연민의 감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스스로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면 남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 남을 의식하는 습관을 던져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바란다. 죄책감은 일종의 자기 분노다.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스스로를 실망시켰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 분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의 에고를 방어하는 행위다. 남에게 창피당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놀림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체면을 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이다. 그러나 분노는 치명적이고 쓸모없는 감정이다. 분노는 이해와 사랑을 통해 얼마든지 가라앉힐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면 그런 감정의 배후에 있던 에너지가 수그러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화가 치밀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가 난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원인을 제공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왔고 한 배를 타고 있다. 우리가 내는 화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화를 내야만 우리의 나약함과 절망이 가려지기라도 하듯 말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화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완전히 다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랑의 리듬에는 분노의 음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의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의 리듬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리듬이며 분노와 절망의 에너지와는 전혀 다르다. 화를 내면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들이 체내에 분비되어 위벽, 혈관, 심장과 머리, 내분비선, 면역체계 등에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분노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 분노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백해무익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분노의 감정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인류는 참으로 고집스러운 종이다. 대중매체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마치 모범 시민처럼 묘사한다. 영화 주인공 람보는 항상 화가 나 있다. 그가 웃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더티 해리를 비롯하여 경찰, 군인, 그리고 더 많은 영웅들도 분노에 차 있다. 심지어 스타렉스의 커크 선장도 언제나 화가 나 있다. 매체들은 이런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표현한다. 주인공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부당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를 해도 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식이다. 이런 묘사는 시청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분노는 가급적 삼가해야 하는 것이지 권장할 것이 아니다. 분노는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전이하도록 부추기기도 한다. 분노는 또한 폭력, 전쟁,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유발하며 우리의 내면은 물론 외형도 파괴한다. 체내에 분비되는 독성 화학물질과 호르몬 때문이든 적군이 쏜 총알 때문이든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는 마찬가지다. 이해와 사랑을 통해 분노를 녹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미국 마이애비에서는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카브리의 섬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운전할 때는 같은 일이 벌어져도 화가 나지 않는다. 휴가 중에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 타인의 무례함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뒤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마이애미에서도 얼마든지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다. 두려움을 벗고 마음의 문을 열자. 당신은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여러 번 여러 육신을 통해 많은 삶을 경험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뭐가 그리 두려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할 일에 왜 망설이는가? 당신의 이미지에 먹칠하게 될까봐?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그러는가? 이런 두려움은 어린 시절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이것을 하면 내가 무엇을 잃지? 최악의 결과는 뭘까?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의 벽을 견고하게 쌓는다. 상처 입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 쌓은 벽이다.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위협해 아예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방에 벽을 쌓는다. 즉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다. 나를 위협하거나 거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거부해 버리기도 한다. 내가 맞기 전에 주먹을 날리는 것이다. 이런 자기 방어를 항공포적 방어라고 한다. 불행히도 우리를 더욱 상처 입히는 것은 남이 휘두르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쌓은 벽이다. 이 벽은 서로를 차단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벽 뒤에 갇힌 상태, 감정과 느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과 나약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치유가 불가능하고 심신이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경험은 신념을 초월한다. 스스로 경험하도록 끌어주고 두려움을 떨치도록 도우라.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라. 잠시 눈을 감고 서너 번 심호흡을 해보자. 그리고 나를 둘러싼 벽을 허물어 보자. 판단과 비판, 죄책감을 내려놓고 벽이 가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바라보자. 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나를 그토록 보호하려 하는가? 이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당신만이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으며 오직 당신만이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두려움을 해소한 뒤에는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마이크는 많은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그룹 세션에서 첫 번째 전생 체험을 했다. 전생에서 그는 높은 지식을 습득한 종교 지도자였고 신도들에게 신의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다. 세션이 끝난 뒤 마이크는 최면 상태에서 본 자신의 전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특히 전생에서 알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을 더 기억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 단독 세션을 진행했고 세션의 내용을 테이프에 담았다. 이전 책들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인간의 잠재의식은 스스로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션을 진행하는 도중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환자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경우도 있다. 세션 진행자의 유도와 상관없이 잠재의식이 환자에게 필요한 시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깊은 체면에 빠진 마이크는 자신이 체험하고 싶었던 전생이 아닌 수백 년 전 영국에서 살았던 또 다른 전생으로 돌아갔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기환하는 중이었다. 어쩌면 이 오래전의 전생 경험을 통해 그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종교 지도자 시절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들판 끝까지 이어진 돌담 밖에 서 있어요. 돌담 안쪽에 큰 나무가 보여요. 전쟁은 끝났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온 것을,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말을 이어갔다. 친구가 돌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예전에 이 녀석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어떻게 살 건지, 커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또 주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나요? 머리는 갈색이고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아,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얼굴이 갸름해서 그렇게 보여요. 체면 세션을 진행하다 보면 전생의 장면을 놀라울 정도로 세세하게 묘사하는 환자들의 관찰력에 놀라곤 한다. 마이크가 친구에 대한 묘사를 이어갔다. 몸이 마른 건 아닌데 호리호리한 편이에요. 그리고 몸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옷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있어요. 활과 화살은 무슨 용도죠? 사냥이에요. 사슴 사냥. 그리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도 지금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이니까요. 어떤 전쟁이었는데요? 활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저도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돌멩이 2개가 매달린 끈도 가지고 있어요. 던지는 무기예요.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은 어떤가요? 마이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완전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 돌아왔거든요. 무사히 돌아와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부모님도 2분 다 계세요. 누이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나는 전쟁터에서 돌아와 행복해하고 있는 이 젊은이의 삶이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래의 시점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했다. 저는 언덕 위에 성에 살고 있는데 모두들 떠났어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땅을 빼앗겼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디엔가 인질로 잡혀가셨어요. 당신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뭘 하죠? 전쟁은 진절머리가 나요. 제가 할 일을 해야겠죠. 고향에 돌아와서 도와주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가 이번 생을 마감하는 때로 인도했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어요. 모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자기 몫을 받았고 나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모두들 기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었고 저는 아버지와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저는 친구와 언덕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그는 만족한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 마이크가 그 삶을 마치고 육신에서 빠져나와 허공으로 떠오르던 시점에 이번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평온하고 꿈결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예라고 생각해요.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정이에요. 가슴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마이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운명을 이해하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언뜻 보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소망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목표를 달성한다. 궁극적으로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룰 수 있다. 이번 삶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라도.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닫힌 마음은 내 생각과는 다른 모든 것, 오랫동안 굳건하게 간직해 왔지만 거짓일 수도 있는 신념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신념보다는 경험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오직 열린 마음만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첫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에서 나온 캐서린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접했을 때 그 문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나의 꽉 닫힌 정신이 부부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내 캐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내 캐럴의 이야기.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둘러 코네니컷 주에 있는 집에서 300km가 넘게 떨어진 펜실바니아 주의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당시 연세가 5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교적이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기에 슬픔에 젖은 수많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친정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남편은 학교로 돌아갔고 저는 일주일 더 남아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작고 예쁜 집에 살고 계셨어요. 친정에는 전화기 2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1층에 있는 부모님 침실 앞 복도에, 다른 하나는 제가 사용하던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탁자 위에 있었죠. 남편이 떠나고 며칠 후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살아계실 적에 그 굵은 목소리로 친정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거기 모두들 다 잘 있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갑자기 떠나셔서 우리 모두 얼마나 슬퍼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고는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을 어머니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물어보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버지는 고철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작업장에 나가보는 경우도 거의 없으셨어요. 하지만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당신이 이어서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하시겠다면 뜻대로 하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나는 괜찮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해. 내 목소리 듣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건 황당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위안이 되면서도 더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간밤에 전화벨 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둘 다 못 들었다고 하기에 차마 아버지와 통화했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간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바닥에다가 사랑해라고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종종 아버지가 어머니 손바닥에 그렇게 하고는 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간밤에 왔다 간 게 틀림없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비로소 털어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때까지도 저를 흔들고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면 경기를 일으켰거든요. 제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제가 잘못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이에서 저만의 비밀은 그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남편이 캐서린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자 그때야 비로소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많은 책을 섭렵한 이후였죠. 그이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책이었습니다. 1992년 11월 나는 가톨릭 교회가 지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가릴레오의 신성 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무려 12년 6개월에 걸쳐 가릴레오 사건을 재심의한 뒤 내린 판결이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랬다. 아이작 뉴턴 경이 갈릴레오의 주장을 사실로 증명했던 1922년에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가릴레오는 이 사실을 발견한 후 360년 동안이나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의 문을 연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친구 한 명이 가릴레오가 뉴턴이 태어나기 약 1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에 대해 나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흥미로운 일이군. 혹시 가릴레오가 죽은 뒤에 뉴턴으로 환생하여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닐까? 그랬을 만한 동기가 충분한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자 친구가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 교황으로 환생하여 자신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을 씻어낸 것일지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두려움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주 원인이다. 두려움은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도록 억압한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두려움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생각이 일어나는 영혼 깊은 곳,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두려움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 남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때였다. 쉬는 시간에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와 편지를 건네줬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어찌된 일인지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42살이 되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죽는 순간이 제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죽는 제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서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것을 눈치챈 친구가 박사님의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는다를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책을 읽다가도 저는 수시로 책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제가 죽는 그 생생한 꿈과 함께 또 다른 장면들까지 떠올라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차근차근 끝까지 읽어갔더니 마침내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기분이 가벼워지며 수긍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꿈이 전생에 대한 기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뒤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한 얼굴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느덧 45살도 넘겼답니다. 생일이 지난 지 2달이 되었어요. 그동안 짊어졌던 짐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 번은 어떤 여성이 몇 년 전 겪은 놀랍고 생생한 임사체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임사체험을 주제로 진행된 한 지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방송에 나가 자신이 겪었던 그 사적이고도 감정적인 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프로그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임사체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 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 전문가는 권위적인 말투로 그녀의 경험은 진짜도 아니고 유효하지도 않으며 단지 뇌에서 발생한 화학 반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말했다. 정말 건방진 사람이군요. 당신이 겪은 생생한 장면과 놀라운 감정,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받은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화학 반응이라고 몰아붙이다니. 그러자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말을 정정해 주었다. 제 생각에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건방져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녀의 말이 옳다. 건방짐이란 두려움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두렵지 않다면 건방지게 행동할 필요도 없다. 그녀가 나에게 해준 말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이를 계기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을 내려놓자. 목소리가 말했다.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라. 너는 보호받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다. 너는 빛이고 지혜이며 사랑이다. 너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잊혀지지도 않는다. 육체는 내 본질이 아니다. 뇌도 정신도 본질이 아니다. 너는 영혼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라. 영혼에게는 한계가 없다. 육체가 지닌 한계, 지식이나 정신이 지닌 한계 같은 것은 영혼에게 없다. 우리의 가장 큰 결점 중 하나는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우리는 늘 결과에 신경 쓰며 이 때문에 쓸데없이 불안, 두려움, 불행과 같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성과가 예상보다 미미하면 어쩌지? 실패라도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해서 거울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결과에 대해 불안해한다. 두려움은 해야 할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실패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패배자가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스스로를 증오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면 된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이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다. 보상을 바라는 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을 법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침 명상을 하던 중에 아주 또렷한 메시지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강력하게 들려왔다. 전력을 다해 사랑하고 과감하게 두려움을 떨쳐라. 많이 베풀면 더 많이 돌아온다.
우리는 지혜와 사랑이 주는 보호막을 밀어내고는 엉뚱한 곳에서 보호받기를 갈망한다.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음식과 옷을 사는데 쓸 수도 있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써서 남을 도울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에는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돈이 많다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도감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면에서만 탄생할 수 있다. 안도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돈은 물리적인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무일푼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운명이고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안도감은 내면의 평온과 자신의 본질, 즉 영혼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 결코 혼자가 아니기에 신과 수많은 영적 존재로 구성된 군단의 보호를 받고 있기에 모두 같은 곳에서 왔기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떨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과 기쁨의 비밀이다. 전력을 다해 사랑하고 과감하게 두려움을 떨쳐라. 많이 베풀면 더 많이 돌아온다. 톰은 19세기 잉글랜드에 살던 전생의 기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가 자신의 모습과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을 천천히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그가 말로 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번 생에서 톰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 잉글랜드에서 살던 전생에서도 그는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는 구불구불한 언덕과 오래되고 큰 나무들로 가득한 풍요로운 시골 풍경을 묘사했다. 저는 40대 중반의 지주입니다. 하지만 상류층은 아니에요. 제가 사는 곳은 전원주택 같은 곳이에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무슨 연유로 그때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럭저럭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에 속하지는 못하고 제가 가진 것들을 언제 빼앗기거나 잃게 될지 몰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는 그 생에서 있었던 다음번 중요한 순간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가 초조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마구간에서 불이 났어요. 불길이 굉장히 사나워요. 안에 있는 가축들을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말 2마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불이 집으로 번졌어요. 그래서요? 그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은 집에 없는데 아내가 죽은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톰? 다른 것도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불이 났나요?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것 같아요. 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을 깨며 내가 물었다. 누군지 아는 사람인가요? 마을 사람 중에 제가 유대인이라고 불을 지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이어졌다. 화재로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잉글랜드로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생을 홀로 고독하게 살았다. 그 생의 마지막 날로 그를 인도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요. 많이 늙었고 두 아들과 아들의 가족들이 와 있어요. 고향을 떠나 이국에서 죽음을 맞는 게 조금 낯설지만 이제 갈 준비는 되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늙은 육신에서 빠져나왔다. 어떤 기분이냐 하면 제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분노, 편견, 증오와 같은 감정들이 얼마나 끔찍한 해악을 입힐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교훈도 있었다. 나의 두 아들,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이 위안이 되었어요. 지금 생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톰은 전생 체험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말고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증오와 편견은 믿기지 않는 폭력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전생에서 톰이 해야 할 일은 집을 불태우고 아내를 죽게 한 자들을 벌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에 대한 단죄는 어차피 카르마와 신의 계율이 처리할 일이었다. 톰의 임무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역할이다. 영혼이 머무는 집의 안전. 잠을 자던 중 메시지를 받았다.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영혼이 머무는 집을 짓는 목순이라. 그 집을 짓기 위해 몇 개의 망치가 필요하느냐? 1000개의 망치가 한 개의 제대로 된 망치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은 집의 완성도이지 망치의 개수가 아니니라.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망치를 소유하려 시간을 다 써버린 나머지 영혼이 머무는 집을 짓는 데 쓸 시간이 없다. 나의 피부치들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다. 부모나 형제 또는 친척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를 사랑해주기는커녕 나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거부하고 잔인하게 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가족이든 아니든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수동적으로 타인이 가하는 악행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타인을 학대하거나 해치는 것은 가해자가 선택한 일이거나 또는 그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학대를 당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없다. 나이가 들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안도감을 주고 품격과 존중으로 대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다. 이들과는 영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가족이다.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면 영적 가족이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것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지를 버리라거나 그들을 연민의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자신이 학대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이기 때문에 또는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니까 그들이 나에게 저지르는 학대도 견딜만 하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친구와 지인들이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피를 나눈 혈육에게 기대어 문제를 헤쳐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다. 영혼은 피보다 진하다. 나의 영적 가족은 언제든 내 곁에 있어줄 것이다. 제 5장 이해를 통한 치유.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사랑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른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인내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멈추고 지금 여기만 존재하게 된다. 우리의 정신 깊숙한 곳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오래전의 상처가 마치 어제 일처럼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해는 예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 속 깊은 영역은 일반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고 고쳐 쓸 수 있다. 그 영역에서는 인과 관계도 그리 견고하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다. 고통과 상처를 준 그 일이 발생한 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사랑이 인간관계를 말끔하게 치유하듯이 이해는 두려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해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 사랑의 미풍이 스며들어와 의구심과 불안을 날려버리고 영혼을 충전시키고 인간관계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번 생 또는 전생에서 발생한 일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사건을 까마득히 잊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미래까지 투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우리는 단지 과거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해 내기만 하면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깨어나게 된 사연과 이에 따른 치유의 과정을 담은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박사님의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책에 실린 많은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와 또 그런 전생 체험을 통해 다양한 공포증이 치유되는 사례들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전생요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가 체면을 하는 방법도 소개하셨는데 제가 이를 따라 해보고 느낀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차례의 시도 끝에 진짜 체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1년 3개월 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저는 그가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는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남자친구가 제 곁을 떠날 것이라는 그 어떠한 기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며 저를 아꼈거든요. 하루는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다 예전에 테이프에 녹음해 두었던 체면 유도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시도해 봤습니다. 저의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체면에 들자 별이 총총한 밤에 길가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1679년의 프랑스였습니다. 저는 마리 끌레르라는 이름의 프랑스인으로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진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몸에는 갈색 누더기를 걸쳤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기가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 어떤 남자가 보였는데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더라고요. 그는 스페인 사람으로 이름은 페드로였습니다. 페드로는 키가 크고 깡마른 40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저희는 부부였고 아기도 우리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잠시 뒤 2명의 경비대원이 나타나 페드로를 끌고 갔어요. 페드로는 자기를 놔달라고 경비대원에게 악을 쓰며 제게 손을 뻗쳤습니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눈을 떠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체험을 한 후 제가 느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행복에 겨워 소리를 지르고 웃어댔습니다. 몸 안에 있던 뭔가가 깨끗이 씻겨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 후로 남자친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공포심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박사님이 이 새로운 치유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체면을 통한 전생요법은 증상만을 치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알게 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경우도 결코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방금 소개한 두 사람도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건강하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삶의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치유의 과정을 통해 사랑은 영원히 새로워지고 싹을 틔운다.